고소득 국가 대열에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성장 모델이 중국하고 경쟁하는 구도죠. 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를 추격해오는 후발 국가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때만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성장의 정점이라는 말이 요즘 자주 나오는데 지금 한국 경제가 정말 한계에 다다른 건가요? 우리가 이제 지금 금년에 뭐 한 0.9%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 2% 성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GDP 규모로 보면은 한 30조에서 한 50조 정도 그 사이에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추가되는 부가가치가. 근데 우리가 지금 매년 거의 한 100조 이상 대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부채로 유지되는 사회지 성장으로 유지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금년도 보면은 잠재 성장률은 OECD에서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한 1.9%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우리가 지금 실질 GDP는 성장은 한 0.8% 정도로 봐요. 그럼 이게 반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 우리 잠재 성장률을 얘기할 때 노동, 자본, 그 다음에 이제 총 요소 생산성 같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실질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에 반토막도 지금 못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가 뭐 투자를 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 AI에다 더 투자하고 뭐하고 이 차원을 넘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도 전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성장 정책을 짜시는 분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왜 대한민국이 잠재 성장률의 반토막밖에 실질 성장을 못 만들어내냐, 왜 이렇게 기존 생산 요소를 활용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냐, 이런 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크 코리아라고 하는데 이 피크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이제 성장의 피크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성장의 피크라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 성장을 이때까지 쭉 성장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 30년, 40년 쭉 축적해온 우리나라의 경제 역량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아까 제가 잠재 성장률, 즉 우리가 가지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생산 요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신규 투자를 우리가 운운하냐. 우리가 이게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이 우리의 경제 역량, 그동안 축적해온 이 역량을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성장의 피크를 얘기하냐. 이걸 제대로 하면은 성장의 피크가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열려 있는데 우리의 지금까지 성장했는 상품 수출이라는 그 경로를 우리가 고집하니까 성장의 피크인 것이지 새로운 성장 경로를 찾는다. 즉 우리의 축적돼서 최고조에 달해 있는 우리의 경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경로를 찾는다 이러면 지금부터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선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한국은 그 경계선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중진국 함정, 선진국 함정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달리 하시는 학자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중진국 함정이라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외부에서 선진국에서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수입해 오던 걸 갖다가 이제 자체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수지 흑자를 달러를 벌어들여 가지고 국내 시장을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이게 국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인구가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쭉 성장을 해오다가 내수 시장이 정체가 딱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게 중진국 함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건데 그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내수 시장에만 의존해오다 쭉 성장한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 가지고 내수 시장이라는 한계를 뚫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때 중진국 함정을 돌파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삼성, 현대, SK 이런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거예요. 그러나 태국이라든지 무슨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중진국 함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들을 배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 함정은 이런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서 내수의 성장의 한계를 돌파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돌파를 해서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선진국 레벨에 와 있는 거죠. 3만 불 정도의 레벨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고소득 국가 대열에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성장 모델이 개발도상국하고 경쟁을 하는 구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하고 경쟁하는 구도죠. 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년째 3만 달러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우리를 선진국으로 올려왔던 그 성장 모델이 개발도상 우리를 추격해오는 후발국가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때만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은 그 선진국 함정, 즉 중국과의 경쟁의 어떤 실존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과거에는 추격형 성장이 통했는데 지금은 왜 안 통하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산업 정책을 쭉 성장 정책을 펼쳐온 걸 쭉 보면 한 20여 년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무슨 13대 성장 엔진 육성, 뭐 10대 신성장 동력 육성 이런 거를 각 정부마다 다 해왔습니다. 뭐 이번 정부는 또 A, B, C, D, E, F 뭐 해서 이제 AI를 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성장을 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펼쳐왔는데, 근데 한 20여 년 지금 그런 전략을 펼쳐왔는데 우리가 성공했습니까? 이 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할 만한 그런 신산업이 탄생했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게 과거에 우리가 조선산업, 반도체 산업, 또 전자산업, 뭐 철강산업, 중화학산업을 할 때는 그게 됐는데 왜 지금은 이게 안 되냐? 지금은 우리를 추격해오는 후발주자들이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0배, 100배 규모로 경쟁을 하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위 신성장 동력이다 또는 이제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 중심으로 우리 기존 전통 산업이 이제 중국이 경쟁해 오니까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키워서 가야 된다. 산업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첨단 제조, 첨단 산업이 뭐냐를 가만 들여다보면 전부 다 첨단 제조 산업입니다. 반도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뭐 배터리가 됐든 다 첨단 제조죠. 즉 이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첨단 산업이라고 채택했던 이 첨단 제조 산업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대체제가 있는, 우리나라만이 하는 게 대체제가 있는 가성비 게임에서 못 벗어나는 게임. 이게 테레비를 만들든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든 결국은 다 가성비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산업들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가성비 경쟁은 절대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 대비 10배, 100배의 규모의 경쟁과 게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첨단 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첨단 산업은 당연히 선진국이 되면은 하이테크 산업 국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첨단 산업이라는 게 제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리드하는 이것도 첨단 문화 산업인 게요. 과거에는 세계의 청년들을 갖다가 라이프 스타일을 리드하는 게 뉴욕이었다면 지금의 세계의 청년 세대를 리드하는 것은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수도 서울이, 수도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이 첨단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꼭 우리가 첨단 산업을 제조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제 하나가 이제 있고, 그러면은 모든 국가가 하이테크 산업을 추진을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이테크 산업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성장 전략의 일부이지 이게 국가 성장 전략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첨단 제조 산업에 우리가 지금 뭐 꼽고 있는 그런 첨단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2,800만 명 고용 종사자 중에 기껏 해봤자 4% 5%도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95%가 종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임금과 일자리를 주는 이 거대한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의 생산성은
이 모든 산업의 기존 산업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일으켜가지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올리냐의 게임이지, 너무 나라가 전체 다가 첨단 요 제조 산업에 국한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펼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성장기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추격 경쟁의 비교 우위가 있었죠. 근데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첨단 산업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야, 이제는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근데 퍼스트 무버인데 너 뭐 하고 있냐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와 같은 그런 첨단 제조 산업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말로는 선도형 경제로 간다 하고 퍼스트 무버로 간다 하면서 다시 추격 경쟁을 하고 있는 꼴이에요. 미국과 중국을 추격하는 꼴이라는 얘기죠. 이게 진정한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성장 전략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오류에 빠져 있다. 말은 선도형 경제를 외치면서 가만 들여다보면은 미국, 중국, 우리보다 규모의 경제가 훨씬 큰 그런 거에 가성비 게임에 다시 지금 우리가 추격 경쟁을 하고 있다. 안 통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순히 물건만을 팔던 나라에서 고부가 가치가 있는 재화를 팔 수 있는 나라로 충분히 성장했나요? 그렇죠. 3, 40년 동안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면서 우리 경제 역량을 쭉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럼 그 경제의 역량이라는 게 그 경제의 의미가 뭐냐? 그거는 단순히 어떤 돈으로 축적된 우리 자본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기업으로 키워놓은 이 대기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국제 신용을 가지고 있는 이 대기업이라는 힘,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이 그동안에 축적해온 이 지식의 역량,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국제적인 한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라는 그런 이미지, 한류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 그 글로벌 국민들 국제 사회에서 어떤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경제 역량이라는 거죠. 그 경제 역량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2 도약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무슨 첨단 제품 몇 가지를 반도체를 더 앞으로 더 만들어가 더 돈을 벌겠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도 대한민국이 축적한 경제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국부를 창출하고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해줘야 아까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4%, 5%밖에 안 되는 소수 엘리트에 한정되는 일감과 일자리가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까지도 일감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여기에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권의 책을 이제 동시에 냈는 게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상품 제조 수출형 그런 그 통상 모델에서 어떻게 아웃바운드로 새로운 전략을 갈까? 그게 이제 마스가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돈 버는 거 왜? 마스가 같이 미국의 조선 산업을 재건해줘서도 우리가 같이 돈을 벌 수 있고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있네? 라고 깨닫게 해주는 큰 사건이 된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일권의 책 아웃바운드 전략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밖으로 마스가 같은 프로젝트로 이제 통상 모델을 바꿨을 때 그러면 국내는 어떻게 바뀌어질까? 우리 국내에 있는 국민들은 어떤 일감과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우리 내수 경제는 어떻게 바뀌어질까라는 것을 적은 게 제2권 킹핀 이후 K산업 2.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비대칭 경쟁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의미하나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게 이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한번 글로벌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공간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한 3, 40년간 경제 성장을 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남들이 70년, 100년 넘게 걸리는 걸 우리는 30년 만에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이 압축 성장을 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어떤 위치에 와 있냐 하면은 한 30여 개국의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한 3만 불 이상 되는 한 30, 40개 정도 OECD 국가부터 포함해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한 170여 개 국가의 제일 밑바닥에 이제 뭡니까? 극빈국이 있고 저개발국,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중견국,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선진국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선진국과 그 중견국 각 아주 그 경계에 위치해 있는 경계 국가라는 거죠. 근데 이 경계 국가에서는 위기와 기회가 상존합니다. 이 경계 국가 위치에서 모두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경제를 성장해 올 때 우리가 일본하고도 경쟁해서 극일하자 해서 이겨내고 막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 경쟁에 방점을 둔 어떤 산업 패러다임은 샌드위치에 포착이 되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 사이에서 선진국만큼 기술도 앞서가지 못하고, 또 우리 기술은 후발국이 따라오면서 경쟁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샌드위치가 되는데, 이 선진국과 우리를 추격해오는 이 후발국가의 사이에 뭔가 기술의 브리징 역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필요한 걸 찾아서 브리징 역할을 하는 걸 하면은, 이거는 경쟁하지 않고도 대한민국만의, 즉 경계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비대칭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선진국하고 후발국하고 경쟁하지 않고도 대한민국만의 비대칭성, 그 포지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요번에 미국이 우리한테 조선 산업을 도와달라고 노크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후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경계 위치에서 선진국과 후발국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평가 잣대를 우리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후발국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 독보적인 다양한 업종의 포트폴리오와 기술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높이 삽니다. 즉 전통 제조 산업부터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는데,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은 또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뭘 평가를 하냐면은, 선진국이 대한민국한테 필요로 하는 거는 한국의 AI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무슨 원천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진국이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주 독보적인 신기술과 첨단 기술, 원천 기술을 경제적 상용화를 하는 아주 독보적인 역량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경제적 상용화를 해내는 그 능력, 그 산업 역량을 굉장히 높이 사는 거죠. 이 얘기는 원천 기술이든 신기술이 됐든 그 기술의 상용화, 그 다음에 그 상용화된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그 역량을 선진국들은 굉장히 높이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하고 요번에 조선 산업이 이제 현실화가 되는 마스가가 이제 그 한 예가 되는데, 그렇다 이러면은 대한민국은 이 유리한 포지셔닝을 보지 못하고 후발국하고는 초격차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중국하고 더 이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더 도망을 가야 되겠다고 지금 초격차 경쟁을 벌이고 있고, 선진국하고는 우리가 원천 기술, 신기술을 우리가 선진국하고 따라잡아야 된다 하면서 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발국과의 초격차 경쟁이라는 것은, 기존 산업에서의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가성비 경쟁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서 게임이 판가름 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중국의 규모의 경제를 이길 것이며, 과거에 중국이 없을 때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선진국하고의 원천 기술이나 신기술이라는 것은, 원천 기술의 그 파워는 어디서 오냐면 업력에서 오는 겁니다. 70년, 100년의 그 긴 업력에서 원천 기술들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독일의 강소, 중소기업들이 소부장에서 어마어마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 소부장 원천 기술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는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업력에 비하면 우리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천 기술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국가 단위의 비교 우위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경쟁을 하면은 선진국과 후발국 모두에게 불리한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 경계 위치에서의 독보적인 비대칭성, 이걸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될 점이, 우리가 흔히 학계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은 패스트 팔로우였다.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서 앞으로 선도형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패스트 팔로우를 폄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나라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취합니다. 개발도상국은. 그런데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취하는 모든 개발도상국이 대한민국만큼
만큼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패스트 팔로우로 성공했다는 것은 패스트 팔로우는 단순한 카피캣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가지고 온 그 기술을 우리가 빠른 시간에 상용화를 해서 그 기술의 가성비와 품질 게임을 펼치면서 기술의 범용화를 이끌면서 그 기술을 숙성시켜서 상용화를 완성시키는 과정이 패스트 팔로우의 성공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그 우리 기술이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가져온 이 기술을 상용화라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패스트 팔로우로 그 기술을 숙성시켜서 완성된 기술을 국제사회 다른 나라들하고 쉐어를 공유를 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시행착오를 줄여서 압축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경제 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끔 우리의 완성된 숙성된 기술을 국제사회하고 공유하는 이것도 선도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신기술과 첨단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세상에 끄집어내는 선진국도 선도 국가의 역할이지만 기존 기술에 완성된 걸 확장시켜서 국제사회가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선도 국가, 퍼스트 무버, 선도형 경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즉,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우리를 따라오는 후발국가 사이에 기술 브리징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은 양쪽과 경쟁하지 않는 대한민국만의 비대칭적 경쟁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5년이 경제 대전환기라고 하셨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모두 다 우리 경제가 전환기에 있다는 얘기는 다 합니다. 벌써 10수년 전부터 전환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전환기가 뭐에 대한 전환이냐? 전환이라는 거는 A에서 B로 옮겨간다는 게 전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크 코리아라고 얘기할 때 그 피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성장의 피크인데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기존 성장 경로에서 피크점에 왔다. 즉 여기서 뭔가 새로운 성장을 하려면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걸 개도국형 경제에서 선진형 경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V1 버전에서 V2 경제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산업의 주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시그모이드 커브가 있잖아요. 수명 주기라는 게 있죠. 그럼 산업이 태동을 해가지고 성장 팽창을 해서 아주 피크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이제 성숙이 되면서 그 성숙 단계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쇠퇴를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롭게 성장하려면 새로운 어떤 S커브를 이제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옮겨가는데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 팽창기가 지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기존의 성장 경로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새로운 신성장 경로를 찾았을 때 우리가 전환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 피크를 찍은 것은 사실은 성장 팽창이 마감이 된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는 이미 우리가 성숙 쇠퇴기에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때 벌써 우리가 이거 넘어갔어야 돼. 새로운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전환을 못하고 계속 과도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과도기 동안에 지금 우리가 거의 정체된 성장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왜 우리가 전환기에 이 과도기를 끝내고 전환을 하려면 반드시 전환 비전이 나와야 됩니다. 기존 성장 경로가 피크를 찍었다 이러면 새로운 성장 경로가 무엇이다라는 이 V2 비전이 나와야 되는 거지. 전환을 하는데 새로운 전환에 대한 비전이 없이 어떻게 전환을 합니까? 눈 감고 어디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환점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우리를 성공시켰던 모든 정책들이 다 순기능이 역기능에 압도당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상품 제조 수출형이라는 산업 구조가 있어요. 앵커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 밑에 2차, 3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수직 계열화된 산업 구조가 엄청난 파워를 발휘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압축 성장을 시켰죠. 이게 순기능이었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성장 팽창기 때는 아주 파워를 발휘해가지고 압축 성장이라는 순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성장 팽창기가 마감이 되면서 여기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환을 하지 못하고 과도기를 가니까 이게 역기능이 앞기능을 압도하는 시점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제조 수출형이라는 산업 구조가 이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순기능이 아니라 빨대 효과를 일으킵니다. 즉 가성비 경쟁에서 불리한 대한민국의 상품 제조 수출형 기업이 중국에 쫓겨서 완성품 앵커 기업이 경비를 갖다가 원가를 줄이려는 그 압박이 2차, 3차 이 피라미드 밑으로 쭉 전이가 되면서 우리 뿌리 산업이 되는 중소기업들을 원가를 압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빨대 효과가 되는 거지. 예전에는 대기업이 밖에서 마켓 쉐어가 늘면서 일감도 갖다 주고 그걸 해서 국내 공장 더 지어가지고 국민들 일자리도 더 만들고 하면서 이제 이게 수출 낙수 효과의 순기능이 있었는데 이 순기능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경제의 밑단을 갖다 빨아당기는 빨대 효과. 이게 지금 양극화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란 말이죠. 그렇다 이러면은 이 상품 제조 수출형이라는 이 구조를 이제 이 전환기를 맞아서 V2의 새로운 전환 2.0 비전, 즉 산업 2.0으로 바꿔주지 않는 한은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도 우리를 압축 성장해서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던 제조 지상주의, 수출 드라이브, 그 다음에 또 기술 지상주의, 기술만 하면은 우리가 뭔가 초격차를 이루고 할 수 있다는 이런 과거 경제관에서 지금의 경제가 성숙 쇠퇴기에 있을 때의 경제 정책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이 결코 전환을 할 수 없다. 즉 정책 전환을 실패한 20여 년이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하고 있는 과도기 20여 년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미국의 협상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가요? 지금 미국이 우리 협상에서 이제 칼을 쥐고 있죠. 그 칼을 쥐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얼마 전에 한미 협상이 관세 협상이 돼 가지고 15%라는 걸 이제 결정이 났는데 미국이 아직도 이 15%를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실효를 시켜야 되는데 실효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계속 뭐 자동차 같은 25% 관세를 지금 물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 이 15%로 우리가 관세를 낮출 거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수입이 지금 계속 25%씩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칼인 거죠. 너희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빨리 구체적으로 가져와라. 그러면 이걸 해줄게. 이제 이런 형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하고 한미 협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투자 약정을 했던 3,500억 요번에 이제 추가로 1,500억 불 투자하겠다 하면 5천억 불 정도가 되는데 아마 여기에는 LNG 우리 1,000억 불 추가 구매하는 거는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LNG까지 포함한 6천억 불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금액인데 특히 요번에 약속했던 추가 1,500억 불은 주로 이제 제조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고 그 전에 이 3천억 불 중에는 1,500억 불이 그 조선 재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고 나머지 이제 한 2천억 불 정도가 지금 공란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쪽에서는 그냥 말로만 이거는 뭐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를 할 테니 당신네들이 돈을 대라 이제 이런 식인데 사실은 이 2천억 불 투자든 조선 재건 투자에도 1,500억 불 투자하면은 무려 200조입니다. 무슨 조선소 만드는데 200조 원에 들어가겠어요. 그 조선소 그 자체 생태계를 만드는 것조차도 200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죠. 그럼 이 200조나 되는 투자를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투자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조선산업 투자 제외하고 추가로 지금 2천억 불 투자는 전혀 지금 꼬리표가 없습니다. 여기에 물론 뭐 핵심 광물 투자다, 뭐 기타 뭐 에너지 협정이다, 뭐 이런 이제 투자 항목들이 있지만 그거는 일부 또 상당 부분 요번에 추가로 하기로 했던 1,500억 불에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2천억 불이랑 그 전에 약속했던 이 2천억 불의 투자를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지금 아무도 그림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앞으로의 관세 협상에서 이 2천억 불 투자, 그 다음에 조선에 들어가는 1,500억 불 투자, 이 투자를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중요한데 제가 앞서서 K국제산단, K산업도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조선소를 건설해가지고 배를 뭐 척척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한다 하는데 200조라는 돈을 투자하는 거에는 이 돈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200조를 갖다가 뭐 1, 2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이게 10년, 15년 정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K조선소에도 투자를 하지만 조선소 인수도 하고 뭐 설비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투자를 하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이 기자재가 생태계가 구축되게끔 우리나라 중견 중소 기업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클러스터, 즉 K국제산단도 반드시 투자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해도 200조 투자는 또 다 못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 조선소 건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2의 울산 조선산업도시를 만들듯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제2의 한국
조선 필라델피아 조선 산업 도시, 미래 첨단 조선 산업 도시까지 가야만 이 200조를 갖다가 10년, 20년이란 장기간의 프레임으로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 채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데에서 뭐 정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듣고 그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자의 규모라든가 또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정부 입장이나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 2천억 불, 나아가서 이 3,500억 불에 대한 투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투자 규모가 크고 더 장기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미국의 트럼프가 공약 중에 자기가 임기 내에 10개의 신도시를 미국에 건설을 시작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게 있어요. 미국도 그 도시들이 많지만 뉴욕부터 시작하고 다 이게 올드 도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래 AI 도시라든지 이렇게 뭐 UAM이라든지 또 자동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장착이 돼 있는 도시가 되려면 구도시를 개선을 해가지고는 그런 첨단 도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뭔가 새로운 미래의 첨단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려는 수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자기 대선 공약에서 남부와 서부 쪽에 있는 연방 소유의 땅을 활용을 해가지고 워싱턴 DC 정도 규모의 신도시를 10개 정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게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기업들 중에 그런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빅테크가 아무리 글로벌 기업으로 잘 나간다고 하지만, 기술이 앞서 있다 하지만 그 양반들은 플랫폼 기업들이지, 물리적으로 도시를 갖다 건설하는 거는 전통 건설 기술과 첨단이 다 같이 복합이 돼야만 되는 건데,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그런 역량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건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첨단 기술, 요소 기술들은 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했다 이러면은, 마스가가 시작을 했지만 미국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제2의 마스가를 만들 수 있죠. 즉 도시개발형 마스가를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죠. 그 제안을 하면서 3,500억 불이라는 그 거대 규모의 투자 펀드를 집행을 윈윈하게, 미국도 필요로 하는 도시도 건설하면서 한국에도 국부를 새로 창출하고, 그렇게 지금 뭐 텍사스라든지 필라델피아 같은 데 보면, 이게 필라델피아가 러스트 벨트 아닙니까? 거기는 과거에 번성하던 도시에서 조선 산업이 망가지면서 공실률도 높고 땅값도 건물값도 다 이게 낮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첨단 산업, 조선 산업 도시를 하면은 지가도 올라가고 건물가도 올라가고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개발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반도체 산업 도시를 만든다 이러면 텍사스 같으면은 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6, 7배가 되는데, 남부 국경지대하고 거기 땅값이 싸거든요. 그냥 다 광활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갖다가 딱 세우면서 이 주변에 한 2천만 평 정도 되는, 우리나라 뭐 마산이나 이 정도 되는 지역을 아주 저렴하게 땅을 사서 그 도시를 첨단 신도시로 개발을 해내서 텍사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다. 그럼 인구 유입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도시가 30년, 40년 동안 발전하면서 그 도시에서 창출되는 그 개발 이익이라는 게 땅값만 해도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거를 국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런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가 투자 협상에서 가장 세부적으로 우리가 따져야 할 내용이고, 앞으로의 숙제가 더 크게 남아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예비 게임이고, 앞으로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협상이. 이렇게 봅니다. 역대 정부가 보여주기식 신산업 육성을 해왔다고 하셨는데, 현 정부는 어떤 것이 달라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진짜 성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대통령께서 하신 이 성장에 대한 비전이 아주 시대적으로 타이밍이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20여 년 지속되는 그 과도기를 끝내야 된다. 근데 그 과도기를 끝내는 새로운 성장 비전이 진짜 성장이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진짜 성장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질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질적 성장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가 팽창하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 팽창기에는
GDP를 양적으로 확 올려놓는 거죠. 그게 압축 성장이잖아요. GDP의 양적인 팽창.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기예요. 그럼 이 성장기가 끝나면 이 팽창된 이 GDP를 가지고 다수의 국민이 양극화도 줄이고 또 고루고루 이 지방도 발전하고 그런 어떤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일단 성장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장해서 자본도 축적하고 기술도 축적하고 해서 성장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럼 이 성장한 힘으로 이제부터는 이 성장 과정에서 뒤처져 있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니까 뒤처져 있는 국민이 나오잖아요. 국민이 나오고 기업이 나오고 그게 이제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다수 서민층, 중산층 국민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사회 경제적 문제를 이 성장의 힘을 활용해 가지고 다 고루고루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게 하는 게 질적 성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질적 성장이라는 건 무슨 성장이냐?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성장인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포항을 보십시오. 포항이 엊그저께 무슨 뉴스에서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나왔는데 철강 도시 포항이 죽어간다. 여수 석유화학 산업 도시가 죽어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항이라는 철강 도시, 석유화학 도시라는 여수 경제가 망가지고 거기서 자영업이다 뭐다 지금 메인 산업이 죽으면서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과거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기술과 자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해결하는 것이 질적 성장의 진짜 성장인 것이지 무슨 10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또 무슨 뭐 13대 무슨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은 과거의 성장 팽창기 때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서 어떤 특정 산업을 육성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산업에서 얻어진 부로 고루고루 나눠주겠다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추격 경쟁은 끝났다고. 첨단 산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첨단 기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민간들이 이미 어느 정도 기업들이 선진국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량들이 있어서 정부는 그걸 잘 넛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정부가 그걸 앞장서서 손을 들고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진짜 성장을 구현을 하려면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우리 축적된 경제 역량을 활용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시장과 기술의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만 시장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널려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술이라는 것도 첨단 기술과 신기술만 기술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패스트 팔로우로 축적해왔던 이 어마어마한 지금 완성된 기술이 있잖아요. 이 기술을 어느 시장에다가 활용해서 사업장을 만드느냐에 따라 그래서 거기서 일감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의 게임인 거죠. 성장이라는 거는 성장의 실체는 뭐냐? 일감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첨단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게 그건 그 다음이라는 거죠. 왜? 첨단 기술이 이렇게 해서 그 첨단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이 돼서 글로벌 사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품과 서비스가 나올 때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도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사업장을 일으키면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중산층 국민들 소수 엘리트들이 첨단 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위 기술, 중위 기술은 개발도상국이나 중견국 이런 국가에 나가서 그 나라가 필요로 한 마스가를 하면 그게 다 필요한 기술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기술들을 써먹지 않고 그 숙련된 기술을 가진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고 전부 다 지금 무슨 놀고 있게끔 만들고 또 그렇게 사업장을 만들면 거기에 어떤 외국어가 되고 글로벌 감각이 있는 우리 청년 대졸 인력들이 같이 나가서 백오피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기회가 있는데 그 국내에서 공장 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안 가니까 그 고학력 대졸 인력들이 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첨단 산업을 가지고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AI로 뭘 경제를 확 살리겠다 다시 성장을 하겠다 이거 그전에 다 해보던 거 아닙니까? 디지털로 뭘 하겠다 이거야말로 보여주기식 가짜 성장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런 진짜 성장 비전을 제시를 했으면
그 정책 위반자들은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문제를 겪고 있는 다수 국민들, 중산층, 서민층, 지방에 있는 전통 산업의 사업장들, 그 산업 도시들이 내려앉고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역량을 활용해 가지고 글로벌하게 사업장을 만들어서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장, 이게 진짜 성장의 실체다라는 거죠. 첨단 산업과 기존 산업을 함께 키우는 투트랙 전략은 왜 필요한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첨단 산업은 뭐 하지 말라는 거냐, 첨단 산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산업은 반드시 육성하되 그거는 국가 성장 전략, 국가 산업 정책의 한 부분이면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선진국이 됐으니까 하이테크 산업 국가를 지향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국가의 산업 정책의 방향은 맞죠. 지향점은 맞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국민 고용을 현재 일감과 일자리를 주는 95% 국민과 기업의 기존 산업, 이 기존 산업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한 단계 위로 도약을 하려면 허공에서 뛰어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도 항상 우리가 밑에 계단을 밟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디딤돌이 돼야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 밟는 이 디딤돌이 뭐냐? 기존 산업이거든요. 그걸 뭐 전통 산업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건 사실은 기존 산업이죠. 이미 우리가 해오던 산업이니까. 그 허공에서 우리가 점핑을 하는 게 아니다. 이 기존 산업이 단단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첨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첨단 산업을 하고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어렵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들을 하냐면은 공장 설비를 줄이고 통폐합해서 감축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고부가 스페셜티 쪽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R&D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들어간다는 문제죠. 그러면 첨단 산업을 키우는 데는 기본 바탕이 기존 산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첨단 산업이라는 것도 기존 기술과 연관성이 있을 때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어가지고 그 첨단 산업을 더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는 것이지, 기존에 우리가 축적된 기술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걸 갖다가 저게 미래에 돈 되는 사업이다, 우리도 같이 뛰어들어 산다? 이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첨단 산업에서 잘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산업을 같이 키워야 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번에 마스가가 있는데, 마스가라는 게 전통 조선 산업만 우리가 뭘 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조선 건조 기술, 미국보다 앞서 있는 이 양산 건조 기술을 가지고 미국 재건을 돕지만, 미국의 이 조선 기술에 앞서 있는 친환경 조선 기술, 스마트 건조 기술, 친환경 연료 조선 기술, 그다음에 선박 기술, 그다음에 또 자율 운항 그 선박 기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국이 앞서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미국과의 전통 조선 건조 산업의 파트너십 기반 위에서 우리는 미래 첨단 조선도 앞서 나갈 수 있는 협업의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항상 가야지 정부의 정책이 첨단 산업 하나만 바라다보고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다. 모든 국민이 첨단 산업에만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이 인상적인데, 그럼 중산층 서민층이 함께 성장할 길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이것도 이제 첨단 산업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로 첨단 제조를 우리는 얘기를 하고, 그 첨단 제조도 아주 독보적인 그 독특한 어떤 지식 기반의, 예를 들면 뭐 바이오 생화학 제조를 한 유럽의 스위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처럼,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제조업이라 해도 우리 한국 제조업하고는 다르죠. 제조업을 크게 대배를 해버리면 공장 단의 효율에서 이익을 주로 생기는 제조업이 있고, 이게 양산 제조업이죠. 그 다음에 공장 단이 아니라 이 R&D 단, 이 소위 말하는 브랜드, 프리미엄, 우리 명품 산업, 이태리, 프랑스의 명품 산업들은 같은 제조업이죠. 그렇지만 공장 효율에서, 공장은 다 아웃소싱 해버리잖아요. 여기서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 프리미엄, 이 여기에 문화에 대한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을 크게 대배를 해 봤을 때 한국의 제조업은 지금 양산 제조업이에요. 그럼 첨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제조업도 전부 다 양산 제조업이에요. 가성비 게임이고, 여기에 키는 뭐냐? 가성비는 절대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규모의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제조업이 한국을 먹여 살렸으니 앞으로 제조업이 이 첨단 제조로 가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첨단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우리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서 GVC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우리 국민이 시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국내에서 저 앵커 대기업이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그런 대기업이 있으면 그 밑에 1차 협력사, 주로 대기업의 관계사가 돼요. 2차, 3차 이제 중소기업들이 쭉 이제 내려가 있는 이 수직계열된 게 이게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여기서 지금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생기고, 아까 빨대 효과를 얘기했잖아요. 그 양극화의 이제 기본 바탕이 우리 산업 구조가 이제 돼 있는데, 요 구조를 그대로 글로벌로 확장된 게 뭐냐면은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최고 피라미드 정점에 미국의 빅테크가 있고, 그 밑으로 하단부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거기에 누가 있느냐?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이 소부장을 가지고 뿌리 산업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조 2대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과 일본이 왜 OECD 최저 생산성 국가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은 메인은 아까 제가 빅테크 얘기를 했죠. 피라미드 최상단에는 같은 제조업이라도 애플만 해도 아까 제가 제조업 얘기했던 브랜드와 이런 프리미엄 공장에서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쪽이 이익이 나는 거고, 그 밑에 하청업체, 즉 부품 기지창 역할을 해주는 게 대한민국의 제조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 이러면 대한민국이 왜 생산성이 지금 이렇게 전 OECD에서 이렇게 최하위 수준까지 와 있느냐? 제조업을 제조업 강국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어서, 즉 대한민국의 전 제조 산업의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시켜서 우리도 이 제조업의 스마일 커브상에서 R&D라든지 또는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옮겨가야만 우리의 생산성도 베이스 캠프가 올라가니까 올라간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중산층, 서민층들도 현지를 지원해주는 본사 일감 기반의 고부가치 영역으로 지식 서비스 쪽으로 일감의 일자리가 바뀌는 기회가 이제 생겨난다. 이제 이런 거죠. 저성장 저출생 기후변화 같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킹핀 산업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 산업이 처한 가장 큰 위기가 그 중국의 물량 공세, 중국 산업의 이제 추격이고, 지금 이미 많은 부분에서 한중 기술 역전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국의 파워의 근본이 그 거대한 14억이라는 내수 시장에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럼 그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의 규모의 경제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 뭘 어떻게 중국하고 맞서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산업과 산업 간의 융합, 기업과 기업 간의 융합, 국가 단위의 융합으로서 승부를 해야 이 중국 규모의 경제에 맞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국가 단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거죠. 국가 단위로 어떻게 융합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 거하고 마을을 하나 건설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집이라는 거는 하나 짓는다 이러면 건설사 한 개 기업이 집을 하나 짓겠죠. 그러나 마을을 건설한다 이러면은 건설사 혼자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전력 인프라도 넣어야 되고, 뭐 각종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 전체 토탈 인프라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한 개 기업이나 한 개 산업이 동원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마을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런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이 산업과 기업을 갖다가 융합할 수 있는 국가 단위나 또는 이런 업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나 할 수 있는 거지,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스가를 해가지고 조선소를 건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선 산업 도시를 만든다 이러면 하나 조선소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건설이 같이 들어가서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집이라는 건설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을이라는 건설 사업을 기획을 하면, 집을 건설할 때는 중국의 집 건설사하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을이라는 걸 건설을 한다. 그럼 여기에는 여러 업종과 기술이 복합이 되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서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장을 만들면 더 많은 다수의 기업과 다수의 국민들이 조인할 수 있는, 참여해서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만들어지겠죠. 집 하나를 만드는 데는 그만큼 참여하는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가 제한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가 중국의 대규모의 그 경제의 규모와 경쟁을 하려면
얼마나 더 대규모의 이 사업장을 기획해내느냐, 이걸 더 확장을 시켜가면 결국은 국가 단위의 기업가 정신을 한다. 중국의 개별 산업과 개별 기업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한국의 융합 경쟁력으로 국가 단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까지는 정부가 개별 산업과 개별 기업이 커오는 것을 뒤에서 정책 자금도 되고 이렇게 넣지 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기업 단위, 산업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국가 단위 융합 기회를 발굴해내서 그것을 사업화시켜서 더 많은 우리 산업과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일자리와 일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 단위 융합의 주체가 돼야 되는 게 새로운 국가 정부 정책의 2.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본다 이러면 지금 말씀하신 저성장, 저출생, 기후변화 같은 여러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 위기에 복합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복합 위기를 돌파를 하려면 이런 위기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렇죠? 양극화 문제와 청년 일자리, 노년 일자리,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큰 흐름 속에 전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연결이 돼 있는 거를 각자 균형 발전 대책, 양극화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따로따로 처방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국가 단위로서 하나를 때려가지고 나머지 볼링처럼 9개의 핀을 다 해결의 물꼬를 할 수 있는 그런 5번 킹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번 킹핀이 뭐냐?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 삶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국제사회의 변화라는 그 맥락을 철저하게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종속 변수, 국내가 대외 변수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내에 맞닥뜨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 그 변화를 읽고 우리의 현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읽고 안으로 들어와서 국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게 문제 해결의 순서인 거예요. 밖을 보지 않고 안에서만 해법을 찾으려면 절대 해법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 위치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동안 압축 성장해가지고 이 경계 위치에 와 있는데, 이 경계 위치에서 대외적으로는 기술 브리징 역할을 요구받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술 브리징 역할이 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내적으로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압축 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와 기업 생태계는 초과밀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 부품 업계가 됐든 자영업 프랜차이즈가 됐든 뭐 이발소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됐든 대한민국은 이 압축 성장을 하면서 우죽순격으로 관련 산업들의 생태계가 늘어나가지고 세계 최고의 과밀 구조를 형성했어요. 그 과밀 구조가 과거에는 우리가 낙수 효과로 우리 수출이 막 늘어나니까 다 먹여 살렸습니다. 일감과 일자리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막 우후죽순으로 컸죠. 그러다가 이제 성장 팽창기가 마감이 되고 우리 경제가 수축하고 쇠퇴기가 되면서 더 이상 낙수 효과가 생기지 않으면서 이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출혈 경쟁이 이제는 제로섬 게임에서 네거티브 섬 게임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공급력이, 즉 과밀 구조라는 건 공급력이잖아요. 그 공급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건설업계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폐업 위기에 몰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건설업들이 폐업을 하면서 공급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공급력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감과 일자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일감과 일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내수가 돌아갔는데 그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내수는 수출 낙수 효과가 없어지면서 초과밀 구조가 공급 능력이 줄어들면서 초저성장이 노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아무리 우리가 내수에서 무슨 뭐 쿠폰을 해가지고 내수 시장을 살리려고 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내수 특성 자체가 수출 낙수 효과로 성장해온 거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공급력의 이 초과 과잉분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흡수를 내수 시장에서 못합니다. 왜? 이 공급 과잉력이 전부 다 수출에 의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급 과잉력을 해소할 수 있는 출구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 출구가 뭐냐? 마스가와 같은 해외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그 해외 시장에 우리의 초과된 공급 과잉력을 한 30% 정도만 밖으로 빼내면 국내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 초과 공급력 한 30% 정도 빼낸 걸 갖다가 어디에다 활용하느냐?
대외적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기술 브리징 역할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우리 산업의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공급 과잉력을 뽑아주고 또 대내적으로는 우리 국내 출혈 경쟁 네거티브 썸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과밀 생태계를 출구를 해서 해소를 해주면 이게 뭐냐? 글로벌 뉴딜이거든요. 대한민국이 국내 경제와 대외 경제를 뉴딜할 수 있다. 그 뉴딜의 모델이 뭐냐? 이번에 마스가가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줬다. 그럼 제2, 제3의 마스가를 기획한다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뉴딜을 한다면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킹핀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최근 제가 새로운 어떤 성장 해법을 제가 몸담았던 기업을 위해서나 또 지금 기업의 사업 전략이 결국 이제 국가적으로 확장을 하면 이제 산업 전략이고 산업 정책이 되는데 그걸 바꾸는데 좀 일조를 했으면 하고 이제 책을 출간을 한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 야, 그 산업 공동화, 국내는 그럼 공동화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기업이 밖으로 나가면 이런 우리 사회 통념이 굉장히 강고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함정이라는 게 결국은 후발국,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벌써 11년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진국 함정에 즉 빠져 있다라는 그 대상, 즉 그 경쟁 구도의 대상이 뭐냐면은 제조업입니다. 우리 중국하고 지금 제조업을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숭이가 구멍에다가 손을 탁 집어서 먹이를 딱 잡고 빼내는 못 빼내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제조업으로 성장을 해와서 이 제조업이 원숭이 손처럼 우리를 딱 묶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묶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의 사고가 멈춰져 가지고 선진국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니까. 근데 산업 공동화라는 게 기술 유출이다, 일자리 유출이다, 제조 기반이 유실이 된다, 지역 경제 기반이 없어진다. 이런 이제 그 목적 변수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목적 변수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그 해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외노자 일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제조업 일자리 걱정하는데 지금 우리 전통 제조업들의 산업단지 가보십시오. 거기 우리 국민 일자리 아닙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와고 자기네들이 지금 일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미국에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야, 그럼 우리 국내는 어떻게 하냐고 미국 트럼프를 비난하고 또 해외로 나가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이나 기업의 사업이라는 건 전부 다 환경 적응업입니다. 얼마나 환경에 잘 적응하느냐의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미 관세라든지 FTA가 폐기된 거라든지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도히 불어오는 이 시대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 바람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자꾸 싸우려고 하면 이건 역천자망이에요. 그럼 이 변화를 갖다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 변화에 우리가 빨리 어떻게 올라타느냐.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대미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면 이 대미 투자에 올라타서 어떻게 한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미국의 기술을 앞서 있는 기술을 어떻게 더 빨리 끌어당기고 또 미국의 투자의 내용이 국내 일감과 일자리와 연결되게끔 어떻게 이 기획을 해서 기회로 잡을 거냐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산업 공동화라는 과거 그런 어떤 우려에 잡혀서 대안도 없이 계속 걱정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 산업 공동화라는 이 의식을 이 개념을 이제 새롭게 정립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